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뛴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우리가 뭐 2012년, 13년, 14년, 15년 우리가 겪어봤듯이 하락기가 원래 한 그 정도의 텀을 두고 하락을 하고 보합세로 쭉 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반등 시기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락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용호TV의 표용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신사임당에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제 사실 가격이 뛸 타이밍이 아닌데 가격이 뛰고 있어서 서울, 반포, 강남 위주로 처음엔 뛰다가 이게 마용성으로 번지고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수도권까지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상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출도 풀어주고 그 대출 풀어준 게 이제 특례론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 채널에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수도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아파트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자꾸 인식들이 생기면서 나도 지금 뭐가 나오면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했고 또 전세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3, 4개월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가를 올려주느니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가격이 하락돼 있던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또 올라타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던 것이 조금 더 번져서 수도권으로 조금씩 확산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8월 8일 날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딱 여기까지죠. 오를 상황이 아닌데 정부 대책, 언론 기사로 인해 잘못된 분위기로 오른 상황인가요? 지금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이 공급자에 의한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뉴스들이 분양이 잘 되기 위한 뉴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또 분양도 잘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뭐 PF 문제랄지 금융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되려면 역시 그 공급자의 뉴스가 계속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으로 돌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 한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계 소득이 실질 소득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뛰는 부동산의 가격만큼 그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 소득이 좀 오른다면 역시 뭐 대출을 통해서 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소득은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물가가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왠지 돈은 없는데 부동산의 재화는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더 오르면 못 살 거 아니냐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빚을 좀 많이 얻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 집을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택가격이 더 뛰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포 아파트가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반포인데 왜 저기 반포만 뛰지? 그럼 우리 집값도 뛰겠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반포에서 영향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뛴다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게 뭔가가 경제 구조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돼야 주택 가격도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많이 이렇게 뭔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고성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분위기에 이제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뛴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가격이 더 뛴다면 버블이 터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PIR 지수라고 해서 왜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한 20선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30선으로 올라가고 35선으로 올라가면 소득이 따라가주지 못하면 결국 책임지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그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다 은행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없이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의 버블은 결국 은행에서 주택을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법을 터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보니까 대출 금리도 지금 시중금리가 0.2에서 0.5 사이까지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려라.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좀 줄이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출금리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올랐다가 내려오니까 지금이 집 살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럴 때 대출을 늘려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한 달에 몇 쪽씩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좀 올려서라도 대출을 좀 억제해라. 이렇게 뭔가가 시그널을 자꾸 주니까 금융권에서도 지금 대출금리 올렸어요. 지난주에도 올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금리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내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대출금리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금리가 싸진다, 내려왔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지금 좀 불안한 게 정부에서 뭐 그렇게 파격적으로 막 그렇게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금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좀 높아요. 그러면 이걸 영끌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21년에도 영끌하신 분들이 위험한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영끌하신 분들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고 경매로 나와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경매로 나온 물건들의 낙찰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낙찰가율마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대출을 지금 정부에서 옥죄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역시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살려고 했던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 아파트를 못 사고 조금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집값이 그렇게 더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에 분양가 오르고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오르고 해서 지금이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가 이제 2+2년 임대차 2법에 의해서 2년하고 2년 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제 딱 막아놨는데 이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데 만약에 한꺼번에 풀린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전세 기간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리진 않으니까 이제 아마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금을 확실하게 올리려고 하는 곳이 꽤 있는데 이 역시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막 전반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저도 제 집을 전세를 줘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집 전세가는 제가 내놓은 전세가는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다 들썩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단지의 그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자꾸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랑 이렇게 붙으면 또 매매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요즘은 특히 선호하는 단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그렇게 미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집값을 리드하는 것은 그 선호하는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이 결국 다른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전세가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또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전세가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초에 저희 표용호 TV에 정말 많은 그런 제보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보들이 있었냐면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역전세가 일어나잖아요. 역전세가 일어나니까 집주인이 전세비를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세가를 다시 좀 더 높게 올려서 계약을 하자. 그러면 뭔가 대출이 좀 더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전세가를 올려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보나 그런 질문을 하신 경우가 저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집주인들이 뭔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 허그의 그 보증금 대출 가지고 이걸 뭔가 채우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 갖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역전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가를 올려서 차라리 계약하면 뭔가 대출이 더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춰졌던 것들이 이젠 정말로 전세가가 오르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장난이었는데 이게 진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던 예전의 그런 추억들보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른 데도 좀 차등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론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승론자의 개념이라기보다 공급자의 시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게 시장에서 자꾸 반을 나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상승론자라는 분도 있고 하락론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시장론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분명히 집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는 게 좋겠다. 그때가 2017년, 18년, 1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21년에는 너무 많이 뛰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반드시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잘 됐는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집을 사라는 말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라는 것인데 상승론자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사실 단군 역사 이래 대한민국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까? 6.25 사변 이후에 아파트 값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요. 그런데 그 오르는 와중에도 이렇게 뭔가 오르락내리락 파고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어차피 경제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영원히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고점이니까 좀 있으면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했을 땐 지금쯤이면 사도 좋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서 하락론자라고 치부되는 분들 또 이렇게 뭔가 갈리는 거예요. 상승론자, 하락론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사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니까 좀 더 기다렸다 사라의 개념과 그냥 아무 때나 사라는 개념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론, 하락론 이걸 너무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무주택자라면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의 경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표용호 TV를 보니까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기다렸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1년에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22년에 집값이 한 40%, 35% 이렇게 폭락한 단지들이 막 나올 때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제가 말릴 때 안 샀던 분들 중에 22년에 사신 분들이 있고 또 22년에도 집을 못 사고 계속 기다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30% 이상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서 어떤 거래들이 30%의 폭락된 가격들이 나와서 거래가 됐던 22년 그 당시에 그 거래들은 전반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때도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다 팔리고 동시에 다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호실이 거래가 돼서 가격이 형성되고 한 세 군데가 뭔가 거래가 되면 그게 평균치가 잡혀서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평균치 가격으로 봤을 때 하락했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들은 집을 사도 된다. 그런데 집값이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잘못 올랐다면 또 경기 하방에 딱 찍히는 순간 집값이 내려가는 순간 이게 뭔가 대출이 많은 분들은 걱정되기 시작하고 염려되기 시작하고 잠 못 자는 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등할 때는 좀 매수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날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올해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게 나왔거나 작년에 보금자리 특례론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때 산다면 그때 좀 움직였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집을 산다면 지금은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언젠가 한 번은 또다시 이렇게 출렁일 때 그때 되면 나의 금융 체력이 내가 좀 커졌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그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해서 유튜브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단지가 선호하는 단지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단지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너무 인기 있는 단지만 쫓아가다 보면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준비된 만큼 내 금융의 체력의 한계만큼 집을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7월 8월의 분위기는 집 살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1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110까지 올라왔는데 가격 조정이 오면 이게 100 아래로 떨어져야 기다린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 아래까지 안 떨어지고 한 101까지, 102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조정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하락기라고 말하면 100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게 하락기고, 이 하락기가 길어지면 우리가 뭐 2012년, 13년, 14년, 15년 우리가 겪어봤듯이 하락기가 원래 한 그 정도의 그 텀을 두고 하락을 하고 보합세로 쭉 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반등 시기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락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대출금리가 확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한 주식, 주택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드문 일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10%포인트, 뭐 8%포인트 이렇게 급락한 경우가 2000년 들어서 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경기 상황이 참 좋다, 훌륭하다, 우린 너무 좋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만지작거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 불황이 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 경기 불황 중에 하나가 고용률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정리해고들을 많이 해요. 인텔이나 뭐 테슬라 이런 경우도 한 15%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감축한 인원들을 또 새로운 인물로 또 채워넣는 과정 중에 뺀 인원만큼 많이 채워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뭔가 재무제표상 좀 탄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한데, 인건비를 줄이고 나가는 돈을 줄여서 재무제표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살짝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경기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미국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이 영향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미국이 기침하면 그냥 바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이 그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뭐 경기 침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IMF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F 때도 그 하루 전날까지도 우리나라 경제 문제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IMF가 터졌잖아요. 경제 위기나 경기 이런 뭐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가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오기 때문에 뭐 예고하고 온다면 그건 뭐 위기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준비는 안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엄청난 파고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간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내자고 하는 그 출판사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책 내는 것을 좀 꺼려 하다가, 부동산으로 너무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뭐 전세 사기랄지, 또 괜히 비싸게 바람 잡혀서 그 건물을 샀다거나 또 부동산을 샀다거나, 그래서 그 이자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덥석덥석 물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격을 이해하기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느 지역을 사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입지를 찍어주는, 흔한 말로 뭐 나 이렇게 돈 벌었어요 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건 알아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 책을 부동산 개발업체 시행사 대표님들도 제 책을 사서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주 기초적이지만 모르면 안 되는, 가끔 간과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 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의 가격만 자꾸 이렇게 추종을 하다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시장이 비싸대, 싸대, 올랐대, 내렸대, 이렇게만 자꾸 양비론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한다면 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이 가격이 왜 하락했는지를 좀 더 내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이 최선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제가 내게 됐죠. 하반기와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하반기 집값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했거든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불확실할 정도로 초조한 시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냐면 불확실하니까 이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 그 확실한 것을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9월 말 정도가 돼야 아마도 부동산 시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대출이 이렇게 뭔가 축소가 되는데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출 억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그럴 때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급 부족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전세가 상승 이야기는 또 역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승 이야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시장의 가격을 상승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이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기거든요. 경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심리도 그냥 무너지거든요. 이거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9월 달 이후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인데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마냥 그렇게 뭐 옆집에 누가 가서 아파트를 사니까 나도 따라가서 사는 그런 21년 불장의 그런 시기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20년, 21년 때의 그 불장 때의 추억도 있고 그때 상처 입은 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아마 하반기 때는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안 좋은데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 그 고용률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막 예민하냐면요. 미국은 이제 요즘 정보라는 게 예전엔 정보를 이렇게 뭔가 막아놓고 닫혀놓고 했던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정보를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정보들이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이 공개된 정보들이 시장에 아주 빠르게 침투를 해서 시장에 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그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용 지표나 미국의 또 그 진로 렌트 지수처럼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렌트 비용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을 먼저 봅니다. 한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먼저 보다 보면 그 여파가 주식 시장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몇 개월 지나면서 바로 또 여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또 한국의 KB 부동산 데이터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보다 실제보다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올랐다 아니면 뭐 집값이 꺾였다 이렇게 발표가 되려면 아마 꺾이고 3개월 후에 아마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긴 하지만 현장을 많이 나가서 직접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시장을 좀 리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지수와 또 우리나라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가장 크게 빈도를 두는 게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분들과 또 대화를 하고 또 부동산 PF 시장에 있는 그 금융권에 있는 분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가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표영호 TV를 좀 많이 보시면 대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정부 대책 중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빨리빨리 좀 이제 진행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의 여러 가지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 보니까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단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의 경우는 이게 시간이 정말 돈이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각 개인들의 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뭔가 규합이 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규합이 됐다고 한들 우리 보면 왜 맨날 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싸우고 또 조합과 시공사의 싸움 말고도 조합과 조합원 간의 또 싸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면서 그 딜레이 되는 모든 시간이 다 돈이거든요.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랐다. 이런 것은 아주 제가 볼 땐 적은 빈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갖고 막 싸우고 내 재산이 더 소중하다는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심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분양가는 계속 더 오른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단축해 준 거에 대한 공급 대책에 저는 민감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정부에서 사들여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주겠다. 이거 굉장히 이제 솔깃한 뉴스이긴 한데 걱정스러운 뉴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빌라 오피스텔의 이제 주택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대책인데 오히려 그들이 또 빌라나 오피스텔을 비싸게 짓고 비싸게 분양하려는 것을 또 오히려 이렇게 뭔가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부동산의 정책은 시장과 꼭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은 거냐 못 잡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걸 기회로 보는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또다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그 공급 대책과 관계없이 또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건 수요공급 법칙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뭐냐면 신규 주택이나 신규 부동산 건물이 새로 나오면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뀐 만큼 그 값어치가 거기에 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마 강동구 지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이런 곳이 올랐다고 하지만 강동구가 그 오름폭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공급이 많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법칙은 깨졌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의 공급은 공급이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가격은 또 펌핑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이상한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왜 자꾸 서울로 올라오고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뭔가 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공급이 많아지고 용적률은 올라가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용적률 올라가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의 논리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고 공급자의 시선에 의한 뉴스들이 좀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공급과 수요 이 원칙이 좀 많이 좀 어긋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지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초토화입니다. 지금 뭐 어느 지방이나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의 물건만 빼고는 거의 다 하락하는 분위기고 또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이름 부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데 거기에 청년 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뿐인 부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지금 지방의 경우는 특히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맑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25년도에는 아마 분양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이럴 때가 수요 공급의 원칙이 들어가는데요. 집이 남아도니까 새 아파트가 남아도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정말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급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요자들은 지금의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공급자들은 5년 뒤, 10년 뒤의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공급가는 비싸요. 왜? 10년 뒤, 5년 뒤의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기가 개발되고 나서 뭔가 천지개벽을 하고 나면 여기에 값어치는 더 뛸 것이다. 그래서 비싸게 분양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또 안 되는. 아마 지방의 경우도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24년 말, 25년까지는 분양이 어려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 7년, 7, 8년, 거의 한 1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폭만큼 20년, 21년에 이미 다 올랐어요. 더 오를 수가 없어요. 더 오르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또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이미 터졌다. 버블이. 그런데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 할인 분양이나 저가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분양 물건이 신고된 것만 한 8만 건 정도가 있잖아요. 뭐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데 이게 신고된 것만 8만 건이지 이것저것 따지면 10만 건 가까이 될 겁니다. 이거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소화를 하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막 불어나야 되거든요. 내 월급이 갑자기 300만 원이었다가 막 600만 원 뛰고 막 1000만 원으로 뛰고 막 이래야지 이걸 받아줄 수가 있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신규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공급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면 글로 수요가 몰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수도권에서도 그런 아파트 많이 보는데요. 지방 국도를 가다 보면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이렇게. 야,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살지? 정말 신기하다. 이런 데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동짜리를 짓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단지들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급을 하면 거기로 사람이 몰려온다라는 개념이 공급자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도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보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분양한 곳이 꽤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수요가 원치 않는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했다. 두 가지죠. 수요가 없는 지역에 분양을 했거나 또는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했다. 10년치 뒤에 가격을 붙여서 분양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지금 다 해먹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이 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도 있겠지만 소득도 줄어들었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물가 올라간 것 중에 주택은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물가를 계산할 때. 근데 물가가 올랐을 때 주택을 다 계산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10년치의 상승분을 다 먹은 그 돈은 다 어디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상승한다는 뉴스 때문에 급하게 미분양 물건을 알아보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미분양은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냐면 미분양은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서 이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분양받는 거잖아요. 대구의 경우는 제가 그걸 분명히 21년에 예측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 분양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사라. 지금 막 고가에 분양하는 것을 내가 좋은 향을 잡으려고 빨리 사는 것도 뭐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기다려라 했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먼저 분양받으신 분들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옆집은 8억에 분양받아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분양가를 깎아달라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이분들처럼.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걸 다 깎아주면 거의 부도가 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은 사실 좋은 조건에 나온 미분양들,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나오는 것들은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과 입지 좋은 구축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우리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입지 좋은 구축,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신축 어떤 거 살고 싶으세요? 고민해요? 입지가 좋은 구축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아파트는 시간 지나면 또 노후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노후되는 아파트들이야 다. 그런데 입지만큼 변하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여기 있던 지하철이 장소 이동해서 일로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던 공원이 갑자기 일로 넘어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이 가장 우선시 된다.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보면 보통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얼죽신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얼죽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뭔가 이 외곽의 아파트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잘 지었어요.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뭔가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기에는 왠지 교통도 좀 불편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보다는 구축이어도 입지가 좋은 데가 더 좋은 아파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드가 충분하지 않은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분께 노하우나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내 집 마련의 노하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좀 무모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내 집 마련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라는 게 뭐냐면 자꾸 망설이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그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중개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이 집을 보러 오면 잘 안 보여준대요. 왜냐면 남자들이 뭔가 다른 일에는 대범한데 집을 사거나 이렇게 뭔가 큰 돈이 움직이는 거에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부분들은 그냥 얼마예요? 이거 사도 되겠네? 우리 남편이 직장 몇 년 남았지? 바로 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빚을 내는 데는 너무 과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내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살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사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용기가 아주 대범하거든요. 그래서 뭐 21년에는 너무 대범한 분들이 나타나서 영끌 때문에 고생한 분도 있지만 자기가 준비된 만큼의 어떤 집을 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기초는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있으려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용기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분들은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용기를 팍 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실 분들께 해주실 조언 있으실까요? 무주택이신데 뭔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을 살 때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주의 가치, 두 번째 미래의 가치.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첫 번째 거주의 가치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왕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무주택자분들은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말에 현혹돼서 누구 말에 좌지우지돼서 그걸 결정하기보다 누구 말에 정보가 들리면 반드시 그 정보를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무주택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집을 사고 싶어라는 개념만 있으면 집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주말에 우리 뭐 놀면 뭐 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지하철역에서 직접 걸어서도 가보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직접 가보고 여기 언듈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또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표정을 보면 또 그 지역 분위기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 같은 거 이제 한참 제가 막 주식에 미쳐서 할 때는 어떤 회사의 종목을 사잖아요. 그럼 그 종목 회사에 가서 인근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회사 분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와요. 그럼 그 회사의 분들 표정들이 밝거나 뭔가 이야기가 뭔가 건실적인 이야기가 막 오고 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을 샀던 경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택 사는 것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서 직접 확인들을 해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정보가 오면 그 정보를 꼭 내 몸을 시간을 투자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려면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여파가 진짜 올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21년에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5억을 주고 샀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보통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얘가 8억, 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고 했었는데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딱 들어서면 이게 5억에 샀던 게 10년 뒤에는 이게 4억, 3억, 2억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역시 인구가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과 수도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역시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는 부동산 하락은 뭐 이건 기정사실이다. 그 대신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되니까 서울의 집값도 떨어진다. 최근에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을 진출을 하고 서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수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의 수가 좀 줄어들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탈서울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가 살짝 감소한다고 해도 서울의 경우는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부동산 그 전문가분들을 제가 여럿 만나서 엄청난 토론들을 했는데 일본은 도쿄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나면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일본도 이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뭐 한 20년 전에 이 빈집들이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됐던 집들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집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부동산도 폭락을 겪었는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부동산에 지금 도쿄의 그 부동산을 보면
도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올랐어요.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정말 미세하게 올랐어요. 안 오른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을.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도 안 올랐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가 그들의 월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직장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정말 빡세게 삽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의 경우가 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택을 못 사거나 안 사거나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안 사는데 안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투자를 통해서 이 주택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얘가 많이 올라간다. 내가 소득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청년 세대들은 주택을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지금 사나,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가격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거의 100% 해줍니다.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예요. 심지어 120% 대출도 해줍니다. 그 120%라는 게 뭐냐면 중개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내줍니다.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그것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주택을 사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주택을 거의 안 사요. 근데 그 대신 도쿄 중심부의 아주 초고층 아파트, 맨션 이런 것은 가격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서울의 집값에 비하면 여전히 거긴 싸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환율이 9배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9배가 큰데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격이 엄청 비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본처럼 이제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또 일본처럼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중고주택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동차도 사면 중고라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지 않는 주택, 뭐 이런 아파트 단지,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중고 가격처럼 툭툭툭툭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30년 된 아파트가 서울에 또는 부산에, 광주에, 대구에, 뭐 대전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구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와 정반대예요. 구축은 그냥 구축인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오히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이 오를지는 몰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덜 오르니까 안 오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구수보다 세대수와 가구수가 부동산 가격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세대수가 늘어나요. 뭐냐면 독립된 세대들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인 가구 1000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도 1000만 가구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또 늘어나고 그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숫자는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뭐 국민평형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84제곱미터를 했는데 이제는 59제곱미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은 그 세대 수가 늘어난 것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역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역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의 불패 시대가 끝났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지역이 불패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불패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필패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아무거나 사도 그냥 쟤는 땅 부자야. 쟤는 부동산 부자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잘 선별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옥석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봐라 저걸 봐라라고 콕 집어서 말하려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주택 아파트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호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기호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이건 별로 인기 없는 아파트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상승하려면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책에서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도 이게 이제 정말 차별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차별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강남 하잖아요. 강남은 이렇게 지하철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도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개발이 된 도시잖아요. 이 강북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길이 꾸불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 사람들이 몰리고 강남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남에 대한 메리트를 더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현상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강남 사람들은 그냥 강남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남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 또 특화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청담동 사는 사람들은 너 어디 사니? 물으면 청담동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또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사니? 물으면 서울 산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화된 지역 내에서도 바뀌는 게 뭐냐면 송도를 인천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송도 가서 집이 인천이세요? 물으면 무슨 소리예요 송도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성남 가서 분당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판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성남 사니?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나 판교 산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지역 특수화돼 가지고 여기 내에서도 아마 뭔가 양극화가 또 이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뭔가가 갈리고 바뀌고 나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서울은 다 같은 서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보통 그 서울, 강남 그러면 그냥 다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강남도 이게 두 부류가 또 나눠요. 아마 한 3-4부류로 나누는 분도 있고 심지어 10개 부류로 나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테헤란로, 강남구가 이렇게 있으면 테헤란로가 있고 여기 한강변에 붙은 테헤란로 북쪽, 테헤란로 남쪽이 있단 말이에요. 도곡동, 개포동 이쪽에. 그래서 강남도 태남과 태북으로 나눠요. 어디 사니 물으면 태북 산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태북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뭐 이런 쪽을 태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부천이 어디냐 물으면 사람들은 태북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남쪽은 이제 전문직들이 태북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태남쪽에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곡동, 대치동. 이제 여기 분들은 주로 사자가 많아요. 뭐냐면 뭐 회계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렇게 뭐 병아리 간별사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 직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눠요. 마포도 이렇게 한강변으로 길잖아요. 마포가 길어요. 그러면 양화대교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동마포, 왼쪽을 서마포 이렇게 부르면서 뭐 동마포가 비싸다, 서마포가 살기 좋다, 공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보통 지역을 얘기할 때 그 동네 자랑할 게 없으면 보통 공기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지역 내에서도 자꾸 뭔가를 나누어요. 그래서 뭐 요즘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야? 그럼 대장이란 걸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대장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그 인근 시세들을 자꾸 가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장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가격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용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그 지역 가면 저 동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 하나인데 저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는 저 동네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행정구역상 같은 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다 같은 서울이 다 서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계속 나뉘어지고 있고 뭔가 그 안에서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책에서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양극화에 대한 차원이 다를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과 서울, 수도권 이렇게 양극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양극화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양극화였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더 노력을 한다면, 더 어떤 운이 좀 따라준다면 그 양극화를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극화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초양극화가 된다. 반포의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46억에 거래된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46억이라는 돈을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들 뭔가 미쳐있고 열광하는 이유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부동산으로 징검다리 삼아서 부동산으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도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 가지고 이걸 따라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동산도 따라잡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는 초양극화 시대
이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따라잡지 못하면 뭡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초양극화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벌어질수록 양극화가 벌어진다면 집 살 때 입지를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은 가격을 볼 때가 아니고 입지를 볼 때입니다. 가격에 너무 매몰돼서 가격만 쫓아가다 보면 바람직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입지를 가장 우선시 여겨서 보는 게 앞으로 미래 부동산 시장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입지가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겁니다. 지금은 얼죽신이라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얼죽신도 시간 지나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입지로 쫓아온다.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오름세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비싸니까 오름세도 크지 아니라 오름폭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오름폭이 더 큰 이유는 바로 미래 부동산은 이 입지가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포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가 뭐 100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염려하는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집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있어야 관심을 갖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돈이 생깁니다. 제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되고 뭔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 노동의 가치, 그 밸류가 더 높아져요. 그럼 소득이 더 올라가거든요. 급여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 가치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가치를 높여서 부동산을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봐요. 관심이 없으면 저 부동산은 영원히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두고 뭔가를 계속 꿈을 꾸고 꿈틀대기 시작하면 언젠간 저 부동산이 내 손에 딱 잡히는 날이 온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원래는 시골 사람인데 대학을 서울에 이제 진출을 해서 딱 1학년 때 서울에 대학생이 신입생이 돼서 왔는데 서울에 건물들이 있는데 내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서울에 이 많은 집들 건물 중에 왜 내 거는 없지? 라는 생각. 그때부터 저는 계속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 자꾸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에너지들이 나와서 노력을 더 하게 된다.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집을 쳐다보고 그 무슨 임장을 다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임장도 다녀보시고 자꾸 뭔가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결국 내 거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자꾸 뭔가 해나가려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뭐 저거 없으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할래. 이러면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신사임당 보시는 분들 중에 또 표영우 TV도 한 번씩 이렇게 건너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어떤 데이터를 보고 체크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공부 같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표영우 TV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